차태열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아침 부산으로 떠났지만 무언가가 그를 다시 끌어당겼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얼어붙었다. 8개월 동안 무덤처럼 고요했던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소리, 웃음소리, 노래, 음악.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 소리들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기에 두려움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아내가 죽은 후에는, 세 딸들이 살아있는 것을 멈춘 후에는 차태열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곳에 서 있었다. 소리는 집 안 깊은 곳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움직여 소리를 따라 복도를 지나 거실을 통과했다. 손을 떨며 식당 문 앞에 섰다. 그는 무엇을 발견할지 두려워하며 손을 뻗어 문을 잡았다. 그리고 문을 밀어 열었을 때 그가 본 것은 그를 무너뜨렸다. 차태열은 무엇이든 살 수 있고 무엇이든 고칠 수 있는 남자였다. 45세에 그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그룹 중 하나를 강남에 세웠다. 대기업들이 보안 문제를 겪을 때 그에게 연락했다. 그의 결정은 수십억 원을 움직였다. 그의 이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할 문을 열었다. 하지만 8개월 전 2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아내 한가연이 필라테스 수업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39세였다. 차태열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그냥 그렇게 그의 전부였던 여자가 사라졌다. 그들의 7살 새 쌍둥이 보람, 하은, 라운은 그들이 알았던 유일한 엄마를 잃었고 그들의 내면의 무언가가 부서졌다. 그들은 예상했던 방식으로 울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이유를 묻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 속으로, 마치 물에 빠지는 것 같은 깊은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말을 멈췄고 제대로 식사하는 것을 멈췄으며 아이이기를 멈췄다. 차태열은 그들이 놀이방 창가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세 개의 작은 몸이 서로 가까이 붙어 서울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려 했고 안아주려 했고 옳은 말을 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들을 안을 때마다 그들은 마치 석상 같았다. 존재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있지 않았다. 한가연의 웃음소리와 작은 발들이 복도를 뛰어다니는 소리로 가득 찼던 그의 고급 단독주택은 다른 것, 무덤이 되었다.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죽어 있었다. 그리고 평생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며 보냈던 차태열은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문제는 고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절박한 아빠들이 하는 일을 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을 고용했다. 먼저 서울대 정신과 의사가 왔다. 그녀는 6개월 대기 명단이 있었지만 차태열은 3배의 돈을 지불하고 즉시 그녀를 데려왔다. 그녀는 태블릿, 치료게임, 임상 프로토콜을 가지고 왔다. 딸들은 바닥만 응시했다. 사주 3,500만 원. 아무 소용 없었다. 다음은 유명 육아도우미가 왔다. 이 여성은 기술 억만장자와 영화 배우들의 아이들을 길러낸 사람이었다. 그녀는 체계, 일정, 유기농 식사를 가져왔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딸들을 억지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을 때 라온이 쓰러져 떨면서 숨을 헐떡였고 숨을 쉴 수 없었다. 도우미는 3주 후에 떠났다. 그 후 20년 경력의 슬픔 치료사가 왔다. 친절하고 인내심 있고 진정으로 동정심이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미술치료, 놀이치료, 부드러운 대화. 딸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2개월 후 그녀조차도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차태열은 그녀가 문을 나서는 것을 지켜보았다. 또 다른 전문가, 또 다른 실패. 그날 밤 그는 딸들의 침실 밖에 서서 그들이 울면서 잠드는 것을 들으며 생각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선아라라는 젊은 여성이 면접을 위해 찾아왔다. 그녀는 낡은 신발과 얇은 이력서를 들고 있었고 화려한 학위는 없었다. 차태열의 집사는 이미 그녀가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지만 선아라는 5분을 요청했다. 단 요분. 그녀는 그의 사무실에서 차태열 맞은편에 앉았다. 피곤한 눈을 가졌지만 그녀의 존재 속에는 따뜻하고 진실된 무언가가 있는 여성이었다. 왜 당신을 고용해야 합니까? 차태열은 노트북에서 거의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선아라는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9살 때 엄마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사장님. 차태열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저를 구한 것은 해답이나 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고통 속에 저와 함께 앉아 있었고 저를 서둘러 이겨내려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어쩌면 사장님의 따님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일지도 몰라요. 차태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언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내일이요, 사장님. 그 첫날 저녁 선아라는 딸들에게 말을 시키려 하지 않았고 억지로 웃거나 놀이를 시키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집 안을 조용히 돌아다니며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옛 미녀 스타일의 흥얼거림을 시작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치 집이 그리워했던 무언가처럼. 차태열은 그날 밤 복도에 서서 들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침묵이 다르게 느껴졌다. 아직 평화롭지는 않았지만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차태열이 몰랐던, 알 수 없었던 것은 선아라가 곧 그의 세상을 바꿀 고인이 된 아내의 서재에 숨겨진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시고 세상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거의 놓칠 뻔한 사람들을 통해 위로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아프다면 이 이야기가 기적은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기도합니다. 선아라는 다음 날 아침부터 일을 시작했다. 집이 아직 조용한 오전 7시에 도착했다. 차태열은 이미 회사로 떠났다. 딸들은 아직 위층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부엌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살펴봤다. 몇 달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값비싼 에스프레소 머신.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하고 차갑고 손대지 않은 대리석 조리대. 아일랜드 식탁 위에 완벽하게 배열되어 있지만 아무도 먹지 않아 상하고 있는 과일 그릇. 모든 것이 잡지 사진처럼 보였다. 집처럼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선아라는 냉장고를 열었다. 용기에 담긴 준비된 식사들이 줄지어 있었고 유기농이고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먹지 않은 존재였다. 그녀는 문을 닫고 잠시 그곳에 서서 이 집에 살고 있는 것의 무게를 느꼈다. 사람이 아니라 유령이었다. 8시쯤 위층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딸들이 깼다. 선아라는 그들에게 가지 않았다. 아직은. 그녀는 그냥 아침 식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계란말이, 간단한 토스트, 특별할 것 없이 누군가 신경 쓰고 있다는 냄새가 나는 음식이었다. 몇 분 후 3명의 작은 모습이 부엌 문간에 나타났다. 보람이 앞에 혜웅과 라온이 손을 잡고 뒤에 있었다. 그들은 너무 작아 보였고 그들이 짊어진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작아 보였다. 좋은 아침. 선아라는 별일 아닌 듯 부드럽게 말했다. 배고프면 아침 만들어뒀어.
그들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크고 슬픈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괜찮아. 선아라는 말했다.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어도 돼. 그냥 여기 둘게. 그녀는 식탁 위에 접시 3개를 놓고 다시 조리대를 닦기 시작했다. 일하는 동안 부드럽게 흥얼거렸다. 할머니가 주말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불러주시던 옛 미녀 스타일의 흥얼거림이었다. 딸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다 보람이 천천히 식탁으로 가서 앉았고 포크를 들었다. 혜웅과 라온이 뒤따랐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식사했지만 먹었다. 그리고 선아라는 강요하지 않았고 질문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그들이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식사를 마치자 그들은 말없이 일어섰고 떠났다. 하지만 선아라는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라온이 접시 위에 거의 모든 것을 먹었다. 다음 며칠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선아라는 요리하고 청소하고 미녀 스타일의 흥얼거림을 부르며 집안을 부드러운 존재처럼 돌아다녔다. 거기에 있었지만 방해하지 않았고 딸들에게 말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웃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셋째 날 놀이방 근처 복도에서 빨래를 개던 중 선아라는 그들 중 한 명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발소리 외에 그녀가 그들에게서 들은 첫 소리였다. 넷째 날 선아라가 호떡 스타일의 간식을 굽고 있을 때 혜은이 부엌 문간에 서 있었다. 그저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선아라는 직접적으로 알아차리지 않은 척 곤척했다. 그저 계속 일하고 흥얼거리며 갓 구운 간식 냄새가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로 오랫동안 집안을 가득 채우도록 했다. 좋은 냄새 나지? 선아라는 고개를 들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혜은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떠나지도 않았다. 다섯째 날 선아라는 한가현의 서재를 청소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차태열은 한 번 짧게 언급했었다. 그 방은 닫아둬요. 그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먼지가 쌓이고 있었고 선아라는 사랑이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그녀는 문을 천천히 열었다. 방은 여전히 향수 냄새, 한가현의 향수 냄새가 났다. 그녀의 돋보기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반쯤 차 있지만 오래전에 식어버린 커피잔, 선반 위의 책들, 벽에 걸린 사진들, 온 삶이 얼어붙어 있었다. 선아라는 모든 물건을 신성한 것처럼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움직였다. 그때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책상 서랍 속에 꽂혀 있는 가죽 일기장.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아름다운 필체로 한가연의 생일 전통이 적혀 있었다. 선아라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다. 레시피, 사진, 각 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메모, 기도처럼 적힌 추억들, 그리고 뒤쪽에는 미완성 편지가 있었다. 내 딸들에게 너희의 8번째 생일에. 선아라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찼다. 그녀는 한가현의 책상 위 작은 달력을 보았다. 빨간색 마커로 날짜가 동그라미 쳐진 달력. 2월 15일. 동그라미, 별표, 강조 표시. 선아라는 휴대폰을 꺼내 오늘 날짜를 확인했다. 심장이 멎었다. 2월 9일. 6일. 딸들의 8번째 생일이 6일 남았다. 그리고 이 집의 침묵으로 판단하건대 차태열이 물속의 남자처럼 삶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건대 그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선아라는 일기장을 무릎에 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선아라는 차태열에게 일기장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그녀는 그것을 서랍에 다시 넣고
서재 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맑았다. 그녀에게는 6일이 있었다. 슬픔에 잠긴 남자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죽은 여자의 소원을 어떻게 존중할지 알아낼 6일. 3명의 어린 딸들에게 살아있다는 것을 축하해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울 6일. 하지만 먼저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했다. 그날 저녁 차태열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선아라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만들고 있었다. 특별한 것은 없었고 그저 간장치킨과 구운 채소, 으깬 감자처럼 누군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식사였다. 딸들은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아 있었고 TV를 보지도 않았고 책을 읽지도 않고 그저 앉아 있었다. 차태열은 긴 하루로 인해 구겨진 정장 재킷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그들을 지나쳤다. 얘들아, 안녕.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은 고개를 들고 끄덕였다. 그 이상은 없었다. 선아라는 부엌 문간에서 차태열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말없이 위층으로 사라졌다. 저녁 식사 때 5명은 거의 침묵 속에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차태열은 딸들에게 그들의 하루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한 단어짜리 대답을 하거나 그저 어깨를 으쓱했지만 선아라는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라운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노골적이지 않게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차태열이 더 많은 업무 전화를 위해 사무실로 물러난 동안 선아라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녀는 TV를 켜거나 수다로 침묵을 채우지 않았다. 그저 항상 하던 대로 부드럽고 낮게 같은 미녀 스타일의 흥얼거림을 불렀다. 몇 분 후 그녀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선아라는 어깨너머로 흘끗 보았다. 보람이 책을 들고 문간에 서 있었다. 안녕 아가. 선아라는 부드럽게 말했다. 뭐 필요한 거 있니? 보람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책을 마치 닷처럼 붙잡고 서 있었다. 마침내 선아라가 거의 놓칠 뻔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왜 계속 흥얼거려요? 선아라의 가슴이 찡했다. 그녀는 물을 끄고 손을 닦고 이 작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가 나를 키우셨단다. 선아라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내가 슬플 때, 정말 슬플 때, 할머니는 요리하거나 청소하면서 흥얼거리곤 하셨지. 할머니는 음악이 무거운 것들을 가볍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어. 보람이 책을 내려다보았다. 효과가 있나요? 그녀가 속삭였다. 가끔 선아라는 솔직하게 말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돼. 보람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선아라는 그녀에게 손을 뻗거나 안아주려 하지 않고 그저 가까이 머물렀다. 엄마가 보고 싶으세요? 보람이 마침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매일매일. 선아라는 말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 아픔이 멈추지 않나요? 선아라는 숨을 들이쉬었다. 달라져.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부드러워져. 마치 다른 감정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처럼 행복한 추억, 사랑, 기쁨. 그 모든 것이 함께 살 수 있어. 보람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알아. 아가. 나도 알아. 그리고 8개월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 보람이 앞으로 나섰고 얇은 팔로 선아라의 목을 감쌌다. 선아라는 보람이 우는 동안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냥 안아주었다.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지 않았다. 고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머물렀다. 잠시 후 선아라는 2개의 작은 몸이
그녀의 옆구리에 기대는 것을 느꼈다. 혜운과 라온이었다. 세 딸 모두 그녀의 팔 안에서 울고 있었다. 그리고 청소와 빨래를 하도록 고용된 이 여성. 선아라는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안아주었다. 위층 차태열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계단 꼭대기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는 다음날 일정에 대해 선아라에게 물어보려고 내려왔지만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의 딸들이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히 물러서서 방으로 돌아가 침대 끝에 앉았다. 그리고 한가연의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차태열은 스스로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그가 거의 잊었던 감정, 희망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선아라는 딸들이 부엌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앉아있지도 숨어있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오기를 바랐던 것처럼. 좋은 아침. 선아라는 심장이 두근거렸음에도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노력하며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혜은이 속삭였다. 그것은 선아라가 그들 중 누구에게서도 들은 첫 인사였다. 그녀는 그날 아침 호떡 스타일의 간식을 만들었다.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고 가장자리가 살짝 탄 보통 사람들이 만드는 방식이었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라온이 말했다. 우리 엄마는 토요일마다 호떡을 만들어 주셨어요. 방이 고요해졌다. 선아라는 주걱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아, 어떤 종류를 만드셨니? 꿀호떡이요. 보람이 조용히 말했다. 저희가 직접 꿀을 넣게 해주셨는데 항상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선아라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혜은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에 대해 얘기해도 될까요? 선아라는 의자를 끌어내 그들과 함께 앉았다. 아가, 괜찮다 뿐이겠니? 네 엄마는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랑을 살아있게 하는 거란다. 아빠는 엄마에 대해 얘기 안 하세요. 라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슬퍼하시거든요. 선아라의 목이 메었다. 너희 아빠도 아파하고 계셔. 때로는 어른들이 힘든 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만 그게 너희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야. 보람은 언니들을 그리고 다시 선아라를 바라보았다. 저희는 정말 즐거웠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전에는 말해줘. 선아라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딸들은 슬픈 과거형이 아닌 추억과 사랑으로 엄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생일 파티와 잠자리 노래, 부엌에서의 토요일 아침 댄스 파티, 그리고 한가연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로 드레스를 직접 고르게 해주던 방법에 대해 선아라에게 말했다. 선아라는 모든 단어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마음은 아프면서 동시에 치유되었다. 그날 오후 딸들이 쉬는 동안 선아라는 한가연의 서재로 돌아갔다. 그녀는 다시 일기장을 열었고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읽었다. 한가연은 그들의 8번째 생일을 위한 상세한 계획을 적어 놓았다. 드레스, 케이크 레시피, 심지어 쓰기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한 편지까지. 내 딸들에게 너희의 8번째 생일에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일 거야. 나를 그리워할 때조차도, 특히 나를 그리워할 때도 행복할 수 있는 허락. 내 사랑하는 아가들아, 사랑은 끝나지 않으니까. 그저 모양을 바꿀 뿐이야. 그리고 네가 잃은 사람을 기리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계속 사는 것, 계속 웃는 것, 계속 사랑하는 것이란다. 나는 어디서든 너희를 응원할 거야.
편지는 거기서 미완성으로 멈췄다. 선아라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다. 그녀는 한가연이 시작한 것을 끝낼 것이다. 그날 저녁 차태열이 집에 왔을 때 무언가가 달랐다. 집이 왠지 모르게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거실에서 선아라와 딸들을 발견했다. 딸들은 선아라에게 그들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다. 실제로 보여주고 있었고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빠, 하연이 그를 보자 불렀다. 와서 봐요. 차태열은 문간에 멍하니 서 있었다. 혜은이 그림을 그렸다. 가족, 네 사람, 그리고 그들 위에는 천사 날개를 가진 여자가 있었다. 엄마예요. 혜은이 말했다. 저희를 보고 있어요. 차태열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림을 보았다. 정말 예쁘다, 아가. 엄마를 그려도 괜찮대요. 혜은이 말했다. 괜찮은 거죠? 차태열은 선아라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옆에 서서 그들에게 공간을 주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아가. 괜찮고 말고. 그날 밤 딸들이 잠자리에 든 후 차태열은 부엌에서 선아라를 발견했다. 고맙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뭘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해줘서, 그들이 기억하도록 도와줘서, 엄마를 사랑해도 괜찮다는 것을. 선아라는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들은 엄마를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어요, 사장님. 그저 그것을 보여줄 허락이 필요했던 거예요. 차태열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선아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따님들 생일이 언제인가요? 차태열은 얼어붙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생일 말입니까? 네, 사장님.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달력을 확인했다. 2월 9일, 딸들의 생일은 2월 15일, 6일 후였다. 이런 세상에, 그는 속삭였다. 내가 잊었군. 완전히 잊었어. 선아라는 가까이 다가섰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들의 생일을 잊는단 말입니까? 슬픔에 잠겨 허우적대는 아버지요. 선아라는 부드럽게 말했다. 인간적인 아버지죠. 차태열은 머리를 감싼 채 부엌 식탁에 무겁게 앉았다. 한가연은 지금쯤 모든 것을 계획했을 텐데, 파티, 케이크, 모든 것을요. 선아라는 망설였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우리끼리만 무언가를 한다면 어떨까요? 작은 것을요. 아내분이 원했을 법한 것을요. 차태열은 눈이 충혈된 채 고개를 들었다. 그들이 원할까요? 제 생각엔요. 선아라는 부드럽게 말했다. 사장님이 아시는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필요할 거예요. 차태열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침대에 누워 있었고 회사를 세우느라 놓쳤던 모든 생일들에 대해 생각했다. 한가연이 그를 대신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완벽하게 만들었던 모든 순간들을. 이제 그녀는 떠났고 그는 다시 딸들에게 실패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집을 나섰고 회의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단순했다. 그는 그들을 마주할 수 없었다. 선아라는 해가 뜨기 전에 그의 차가 진입로를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다. 딸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그의 미등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도망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이해했다. 슬픔은 사람들이 치유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숨도록 만든다. 하지만 그 딸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다.
그날 아침 늦게 선아라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평소보다 가볍고 거의 희망에 찬 발소리가 계단에서 들렸다. 라운이 먼저 나타났고 보람과 하윤이 바로 뒤따랐다. 아빠 아직 계세요? 라운이 물었다. 선아라의 마음이 내려앉았다. 회사에 일찍 나가셔야 했단다, 아가. 그들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흐려졌다. 그들은 조용히 아침 식사를 했다. 이전에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그저 실망감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선아라는 식탁에 그들과 함께 앉았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줘야 해. 세 쌍의 눈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이번 주 토요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니? 딸들은 아주 조용해졌다. 저희 생일이요. 라운이 속삭였다. 축하하고 싶니? 침묵. 그러다 보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항상 저희 생일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알아, 아가. 하지만 엄마는 이제 여기 안 계셔. 네, 안 계시죠. 선아라는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우리 넷이서만 작은 것을 한다면 어떨까? 엄마를 기억하고 너희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러고 싶니? 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 어떤 조용한 대화가 오갔다. 마침내 하은이 말했다. 아빠는 어떻게 돼요? 아빠가 슬퍼하실까요? 선아라의 목이 메었다. 어쩌면 하지만 아빠도 기억해야 할지도 몰라. 축하해도 괜찮다는 것을, 너희 엄마가 너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을 거라는 것을. 그랬을 거예요. 라운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항상 생일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 선아라는 말했다. 함께 감사하자. 보람이 선아라의 손을 잡았다. 도와주실 거죠? 이미 시작했단다. 그날 오후 딸들이 쉬는 동안 선아라는 목록을 만들었다. 한가연의 케이크 레시피에 필요한 재료, 파란색, 빨간색, 녹색 드레스 3벌. 장식, 단순하게, 화려하지 않게. 딸들과 함께 구울 시간. 차태열이 맞기에는 너무 늦을 때까지 그가 모르게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한 기적. 그녀의 통장에는 20만 원이 있었다. 많지는 않지만 충분해. 다음 날 아침, 생일 이틀 전 선아라는 차태열에게 딸들을 데리고 쇼핑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뭘 위해서요? 그는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 물었다. 그냥 필요한 것들이 좀 있어서요.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신용카드를 꺼냈다. 필요한 건 뭐든지 사세요. 선아라는 그때 그에게 말할 뻔했고 설명할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둘러싼 벽, 그가 토요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탱하는 방식을 보았다. 지금 그에게 말하면 그는 모든 것을 중단시킬 것이다. 모든 것을 취소하고 숨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카드를 받았다. 그날 오후 선아라와 딸들은 한가연이 그들을 데려가곤 했던 작은 옷가게로 차를 몰았다. 주인인 첸 씨라는 나이든 여인은 그들을 즉시 알아보았다. 오, 아가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너희 생각을 많이 했단다. 생일 드레스가 필요해요. 보람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사주시던 것처럼요. 첸 씨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럼 완벽한 드레스를 찾아보자. 딸들은 차례로 드레스를 입어보았다. 보람은 파란색, 혜은은 빨간색, 라온은 녹색이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을 때 그들의 얼굴에 무언가가 변했다. 그들은 다시 아이들처럼 보였다. 엄마가 이것들을 좋아하실 거예요. 혜은이 속삭였다. 선아라는 그들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는 아마 지금 웃고 계실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뒷좌석에서 라온이 말했다. 선아라 이모,
응, 아가. 아빠가 화내실까요? 선아라는 운전대를 꽉 잡았다. 모르겠어, 아가. 하지만 아빠도 너희만큼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선아라는 한가현의 일기장을 들고 어두운 부엌에 앉았다. 하루가 남았다. 내일 그녀는 딸들과 함께 케이크를 구울 것이다. 내일 그녀는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이다. 내일 차태열은 여전히 그가 마주할 수 없는 날짜로부터 도망치며 출근할 것이다. 그리고 토요일, 그들의 8번째 생일에 그녀는 그의 아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계속 나타난다는 것을. 토요일 아침 선아라는 속이 뒤틀린 채 새벽에 일어났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옷을 입고 작은 방의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딸들을 깨우러 갔다. 그들은 항상 그랬듯이 안전을 찾기 위해 매트리스를 하나로 붙인 큰 침대에 3개의 작은 몸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자고 있었다. 선아라는 침대 끝에 앉아 보람의 어깨를 부드럽게 건드렸다. 아가들아, 일어나. 그들은 천천히 몸을 뒤척이며 이른 빛 속에서 눈을 깜빡였다. 지금 몇 시예요? 하연이 중얼거렸다. 선아라는 부드럽게 웃었다. 축하할 시간이야. 그녀는 등 뒤에서 한가현의 일기장을 꺼냈다. 3딸 모두 즉시 똑바로 앉았다. 저거, 라온의 목소리가 막혔다. 엄마 거예요. 맞아, 선아라는 말했다. 그리고 엄마가 너희를 위해 여기에 무언가를 남기셨어. 그녀는 생일 페이지를 펼쳤고 그들이 엄마의 필체를 읽는 동안 그들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계획, 레시피, 모든 단어에 쏟아부은 사랑. 보람이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 그렸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쓰셨군요. 그랬단다. 엄마는 우리가 필요할 걸 아셨군요. 혜연이 속삭였다. 아셨지? 선아라는 목이 메인 채 말했다. 사랑은 항상 아니까. 라온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선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2월 15일이야. 너희의 8번째 생일이지. 그 말이 공중에 머물렀다. 저희는 보람이 시작했다가 멈췄다. 저희는 더 이상 생일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선아라의 마음이 찢어졌다. 아가, 왜 그렇게 생각했니?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도 아무 말씀 안 하셔서요. 그래서 생일도 엄마와 함께 죽은 줄 알았어요. 선아라는 3명 모두를 가까이 끌어안았다. 내 말 들어봐. 너희 엄마가 여기에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할 수 있는 허락이라고 쓰셨어. 슬플 때도, 엄마가 그리울 때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라온이 물었다.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선택함으로써. 선아라는 부드럽게 말했다. 한순간씩,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함께 그것을 선택할 거야. 1시간 후 부엌은 변신했다. 선아라는 비틀즈의 Here Comes the Sun을 틀었고 필요한 모든 것을 펼쳐놓았다. 믹싱볼, 밀가루, 달걀, 설탕. 한가연의 송을시로 쓰인 레시피. 딸들은 새 드레스를 입고 조리대에 서 있었다. 파란색, 빨간색, 녹색. 그들은 긴장하고 흥분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엄마는 항상 저희가 달걀을 깨게 해주셨어요. 보람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네가 달걀을 깨렴. 선아라는 그녀에게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보람의 손이 떨렸고 달걀이 깨지면서 노른자와 함께 껍질이 볼에 떨어졌다. 망쳤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니, 망치지 않았단다. 너희 엄마 레시피에 그들이 엉망으로 만들게 하라. 거기에 사랑이 들어간다고 쓰여 있어.
혜은이 조심스럽게 껍질 조각들을 집어냈다. 엄마가 정말 그렇게 쓰셨어요? 정말 그랬단다. 그들은 한가현의 메모를 정확히 따르며 함께 작업했다. 라운은 레시피에 쓰인 대로 바닐라 추출액을 추가했다. 혜은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초콜릿칩을 몰래 넣었다. 보람은 아이들이 완전히 몰입했을 때 하는 방식으로 온몸을 사용해 반죽을 저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름답게 무언가가 변했다. 그들은 웃기 시작했다. 억지로도 거짓으로도 아니었다. 기쁨이 존재해도 좋다는 것을 기억할 때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진짜 웃음이었다. 밀가루가 드레스에 묻었다. 반죽이 조리대에 튀었다. 부엌은 난장판처럼 보였다. 그것은 삶처럼 보였다. 엄마는 이 난장판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라운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그랬을 거야. 선아라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동의했다. 케이크가 구워지는 동안 그들은 프로스팅을 만들었다. 단순한 바닐라 버터크림. 딸들은 번갈아가며 믹서로 돌렸고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식용 색소를 추가했다. 엄마 냄새가 나요. 혜은이 갑자기 바닐라와 설탕 냄새를 들이마시며 말했다. 엄마가 베이킹하실 때처럼요. 그건 너희가 엄마가 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야. 선아라는 말했다. 너희는 엄마의 사랑을 살아있게 하고 있는 거란다. 케이크가 완성되고 식었을 때 그들은 함께 장식했다. 완벽하지 않았고 빵집에서 만든 것 같지도 않았지만 내 쌍의 손과 하나의 공유된 마음으로 만든 것이었다. 라운은 비틀거리는 프로스팅 글자로 생일 축하해라고 썼다. 보람은 스프링클 너무 많이, 딱 좋아라고 덧붙였다. 혜은은 촛불을 꽂았다. 그리고 선아라는 8개월 동안 침묵했던 이 세 딸들이 마침내 다시 아이가 되는 방법을 기억하는 것을 지켜보며 뒤에 서 있었다. 아빠를 기다려야 할까요? 보람이 물었다. 선아라의 심장이 철렁했다. 차태열은 그날 아침 6시에 떠났고 사무실에 가야 한다고 선아라에게 말했다. 하루 종일 자리를 비울 거라고. 그는 여전히 도망치고 있었다. 아빠가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겠어, 아가. 또 잊으신 거죠? 라운이 조용히 말했다. 선아라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너희 아빠는 너무 많이 아파하고 계셔. 제대로 생각하실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그렇다고 너희가 축하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야. 너희 엄마의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니란다. 저희가 아빠 없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 화내시면 어떡하죠? 혜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내가 비난을 받을게. 선아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 책임이야. 너희 책임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선아라는 그들의 눈에서 걱정을 보았다. 그녀는 촛불을 켰다. 오후의 빛 속에서 8개의 작은 불꽃이 흔들렸다. 준비됐니? 그녀가 물었다. 딸들은 손을 잡고 함께 노래하기 시작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강해졌고 이 집에서는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소리로 부엌을 채웠다. 선아라는 그들의 멜로디에 화음을 넣어 함께 불렀다. 사랑하는 보람, 혜은, 라운. 그들은 울면서 동시에 웃고 있었다.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이 흔들렸다. 소원을 빌렴. 선아라는 속삭였다. 딸들은 눈을 감고 서로에게 기대어 불었다. 불꽃이 꺼졌다. 연기가 위로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부서졌다. 고통스러운 방식이 아니었다. 너무 오랫동안 닫혀있던 심장이 열리는 방식이었다. 슬픔이 마침내 기쁨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었다. 3명의 어린 딸들이 자신들이 여전히 살아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박수를 치고 웃고 서로를 안았다. 선아라는 케이크를 잘라 각자에게 한 조각씩 주었다. 그들은 손가락으로 먹었고 얼굴에는 프로스팅이 묻었고 엄마에 대한 추억, 케이크,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느낌인지에 대해 서로에게 이야기했다. 부엌은 음악과 난장판, 그리고 아름답게 부서지고 치유하는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던 선아라는 생각했다. 이것이 부활처럼 보이는구나. 하지만 그녀는 그 정확한 순간에 차태열이 사무실에서 차에 타고 있다는 것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 죄책감이 마침내 그의 방어를 뚫고 그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 깨닫고 무엇을 발견할지 두려워하며 집으로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가 10분 거리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불가능해야 할 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것도 몰랐다. 모든 것이 바뀌려 한다는 것도 몰랐다. 딸들은 웃고 있었는데 그때 소리를 들었다. 자물쇠에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 그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저거, 하연이 시작했다. 선아라의 심장이 멎었다. 아빠, 라운이 속삭였고 복도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너지고 충격을 받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야? 차태열은 식당 문간에 서 있었다. 그는 움직일 수도, 숨을 쉴 수도,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처리할 수도 없었다. 그의 세 딸은 몇 달 동안 그들이 입는 것을 보지 못했던 밝은 새 옷을 입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프로스팅이 묻어 있었다. 그들의 눈은 밝고 살아있었고 선아라는 그들 뒤에 홈메이드 생일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다. 방은 바닐라와 설탕 냄새, 그리고 그가 한가연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의 냄새가 났다. 집 냄새가 났다. 아빠. 보람이 속삭였다. 그 단어가 그의 내면의 무언가를 부쉈다. 그의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손이 입으로 갔다. 그리고 제국을 건설했고 경영진으로 가득 찬 이사회와 맞섰으며 아무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차태열은 무릎을 꿇었다. 그에게서 인간의 소리 같지 않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8개월 동안 억눌렀던 슬픔이 마침내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내가 잊었어. 그는 목이 메어 말했다. 너희 생일을 잊었어. 내가 잊었어.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세 개의 작은 몸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보람, 해운, 라운. 그가 산산조각 날 때 그들은 그의 목, 어깨, 가슴을 감싸 안고 그를 붙잡았다. 괜찮아요, 아빠. 해운이 그의 젖은 얼굴에 작은 손을 대고 말했다. 아빠가 슬퍼서 잊으신 줄 알았어요. 라운이 덧붙였다. 하지만 선아라 이모가 기억해줬어요. 보람이 말했다. 엄마 일기장을 찾았고 엄마 케이크를 만드는 걸 도와줬어요. 차태열은 눈물을 흘리며 선아라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 옆에 서서 그들에게 공간을 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도 눈물로 가득 찼다. 당신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이 이걸 했습니까? 선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괜찮다니요. 차태열은 딸들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당신은 그들에게 어린 시절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아니요, 사장님. 선아라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은 그것을 잃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찾을 허락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차태열은 딸들을 보았다. 정말로 그들을 보았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실제로 웃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들은 유령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딸들이었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그들에게 속삭였다.
엄마 없이 너무 길을 잃어서 너희도 길을 잃었다는 것을 잊었어. 저희 정말 길을 잃었었어요, 아빠. 라운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선아라 이모가 저희가 돌아오는 길을 찾는 것을 도와줬어요. 엄마는 저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혜운이 덧붙였다. 슬플 때조차도요. 보람이 말을 마쳤다. 차태열은 그들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댔다. 엄마는 그러셨을 거야. 세상에 그랬을 거야. 오랫동안 그들은 그저 서로를 안고 있었다. 아버지와 딸들이 마침내 현재에 존재했다. 마침내 함께였다. 그때 라운이 살짝 물러났다. 아빠, 케이크 드실래요? 저희가 만들었어요. 선아라 이모가 도와주셨지만 대부분 저희가 했어요. 차태열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케이크 정말 먹고 싶다. 그들은 그를 일으켜 세워 식탁으로 이끌었다. 선아라는 이미 그를 위해 한 조각을 잘라 그가 항상 앉던 식탁 머리에 놓아두었다. 그는 앉아서 케이크를 보았다. 단순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만들어진 케이크였다. 그는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맛이 추억처럼 그를 강타했다. 이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건 한가연의 레시피군. 선아라 이모가 엄마 일기장에서 찾았어요. 보람이 설명했다. 엄마가 모든 것을 적어 놓으셨어요. 레시피, 드레스, 모든 것을요. 차태열은 다시 선아라를 보았다. 서재에서 아내분의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았는지 모르겠어요. 방해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고맙습니다. 차태열은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아줘서 고맙습니다. 선아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5명은 토요일 오후에 그 식탁에 앉아 생일 케이크를 먹었고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충만했다. 존재감으로 가득 찼고 추억으로 가득 찼으며 누군가 사라졌다고 해서 죽기를 거부하는 사랑으로 가득 찼다. 차태열은 딸들이 웃고 이야기하고 다시 아이들이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명확했어야 할 무언가를 깨달았다. 한가연은 그들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서로를 남겼다. 그녀는 자신의 말, 레시피, 전통을 남겼다. 그녀는 끝나지 않는 사랑을 남겼다. 그것을 펼칠 만큼 용감한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낡은 신발을 신고 학위가 없는 선아라 같은 사람. 그녀는 차태열이 잊었던 무언가를 이해했다. 치유는 모든 해답을 갖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나타나는 것, 현재에 존재하는 것, 고치려 하지 않고 고통을 통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선아라, 차태열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우리와 함께 앉아 주시겠어요? 선아라는 망설였다. 사장님, 저는 부탁합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도 이 가족의 일부입니다. 선아라는 천천히 의자를 끌어내 앉았다. 그리고 차태열은 그녀에게 케이크 한 조각을 잘라주었다. 그의 딸들이 작은 손으로 만든 그 케이크, 그의 고인이 된 아내가 몇 년 전에 완벽하게 만들었던 그 케이크, 희망의 맛이 나는 그 케이크. 밖에서는 서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안에서는 부서진 가족이 다시 온전해지는 법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이전과는 다르게 영원히 바뀌었지만 함께.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은 그것은 충분 이상이었다. 케이크를 먹은 후 차태열은 떠나지 않았다. 그는 8개월 동안 듣지 못했던 방식으로 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그 식탁에 머물렀다. 그들은 케이크를 만든 것, 일기장을 찾은 것, 그리고 선아라가 엄마를 그리워하면서도 행복해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었는지에 대해 그에게 말했다.
그리고 차태열은 들었다. 정말로 들었다.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다음 움직임을 계획하지 않고,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 않고, 그저 현재에 존재했다.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 혜은이 그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왔다. 한가연이 죽은 이후 그녀가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다. 아빠, 추억의 금요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그게 뭐니 아가? 선아라 이모 아이디어예요. 라온이 설명했다. 매주 금요일에 엄마 레시피 중 하나로 요리하고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서 잊지 않는 거예요. 차태열의 목이 메었다. 그는 선아라를 보았다. 당신이 했습니까? 그들은 엄마를 가까이 두고 싶어 했어요. 선아라는 부드럽게 말했다. 추억은 아픔이 아니라 치유여야 해요. 추억의 금요일. 차태열은 목이 잠긴 목소리로 반복했다. 너희 엄마가 정말 좋아했을 거야. 그럼 할 수 있나요? 보람이 재촉했다. 계속 할 수 있나요? 차태열은 3명 모두를 가까이 끌어안았다. 그래. 그리고 아빠는 매주 금요일에 함께 할 거야. 약속한다. 일이 있어도요? 라온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특히 일이 있어도. 차태열이 말했다. 너희 셋은 어떤 회의, 어떤 거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딸들은 그에게 기대어 긴장을 풀었다. 그리고 한가연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차태열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저녁 늦게 딸들이 위층으로 놀러 간 후 차태열은 부엌을 정리하는 선아라를 발견했다. 제가 도울게요. 그가 말했다. 사장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몇 분 동안 침묵 속에서 일했고 설거지를 하고 물건들을 정리했다. 마침내 차태열이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선아라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한가연이 죽은 후 저는 해야 할 일만 하면서 나타나기는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지만 진실은 저는 그저 도망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그렇게 만들어요. 선아라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당신은 나타났어요. 저는 너무 부서져서 방법을 알 수 없을 때 당신이 제 딸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차태열이라고 불러주세요. 차태열이 말했다. 선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기 있는 딸들은요. 그는 목소리를 떨며 계속했다. 제 눈앞에서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있었는데 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을 고용했습니다. 문제에 돈을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당신이 낡은 신발과 할머니의 미녀 스타일의 흥얼거림을 들고 이 문을 통과했고 어쩐지 당신이 그들에게 닿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선아라는 간단하게 말했다. 그것이 한가연이 했을 일이니까요. 차태열은 눈물을 닦았다. 그녀가 했을 일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조용한 부엌에 서 있었고 하루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차태열이 말했다. 물론이죠.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당신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선을 넘었다고 당장 당신을 해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위험을 감수했습니까? 선아라는 오랫동안 조용했다. 제가 그 딸들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모두가 당신을 고치려고만 하고 아무도 당신과 함께 앉아있지 않을 때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가 그렇게 할 때 어떤 기분인지도 알아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파해도 괜찮아.
엄마가 그리워도 괜찮아. 그리고 계속 살아도 괜찮아라고 말해줄 때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장님의 따님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 제가 일자리를 잃는다면 그것은 감수할 가치가 있는 위험이었어요. 차태열은 그녀를 쳐다보았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고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여성을,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들지 않는 것처럼 사랑했던 이 여성을. 당신은 단순한 도우미가 아닙니다. 선아라.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당신이 저를 고용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아닙니다. 제 말은 이제 당신은 우리 가족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계획했든 안 했든 당신은 이 가족의 일부입니다. 선아라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위층에서 딸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실제로 웃는 소리. 그 소리가 음악처럼 흘러내렸다. 차태열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들었다. 저는 그들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셨어요. 선아라는 말했다.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그것이 중요해요. 차태열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깨달음, 알. 이 여성은 그의 가족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그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선아라가 방으로 간 후 차태열은 한가연의 일기장을 들고 자신의 서재에 앉았다. 그는 모든 페이지, 모든 레시피, 모든 전통, 아내가 남긴 사랑의 모든 단어를 읽었다. 그리고 그는 한가연이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한 미완성 편지에 이르렀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필체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는 펜을 들고 새 페이지에 딸들에게가 아니라 그들 모두를 구한 여성 선아라에게 쓰기 시작했다. 그는 자정까지 썼다. 그리고 마침내 일기장을 닫았을 때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다. 내일 모든 것이 다시 바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슬픔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감사일 것이다. 그것은 은혜일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돌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종류의 사랑일 것이다. 생일로부터 2주 후 차태열은 선아라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녀는 자신이 드디어 너무 많은 선을 넘었는지 궁금해하며 긴장하며 왔다. 앉으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부탁합니다. 선아라는 앉았다. 차태열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쩐지 달랐다. 몇 달 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마침내 숨을 내쉬는 법을 기억한 남자처럼 더 가벼워 보였다. 당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선아라의 속이 울렁거렸다. 이것이 생일에 관한 것이라면 이것은 당신이 제 딸들에게, 저에게, 이 가족에게 해준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책상에서 폴더를 꺼냈다.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무례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만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선아라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꼬였다. 당신은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기 위해 3가지 직업을 뛰고 있고 밤에는 아동 발달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으며 자신을 위한 더 나은 삶을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선아라는 조용히 말했다. 상처받은 아이들, 저처럼 상처받았던 아이들이요. 차태열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는 폴더를 책상 위로 밀어보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당신의 교육비를 전액 지불하겠습니다. 원하는 곳 어디든
서울대에는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신이 고르세요. 선아라의 눈이 커졌다. 사장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당신이 졸업하면, 그리고 당신은 졸업할 겁니다. 이곳에 영구적인 직책이 있습니다. 도우미가 아니라 제 딸들의 교육자이자 보호자로서요. 정규직 급여, 복리후생, 건강보험, 게스트하우스에 당신만의 공간. 당신은 공식적으로 이 가족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선아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당신은 제 딸들에게 그들의 삶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차태열은 목소리를 떨며 계속했다. 당신은 저에게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서져서 할 수 없을 때 당신은 제 아내의 추억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선아라. 이것은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선아라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가연이 이것을 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멈췄다. 저도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선아라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수년간의 고군분투. 3가지 직업을 뛰고 자신이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세월. 그리고 여기에 기회뿐만 아니라 집을 제공하는 남자가 있었다. 차태열은 책상 주위를 돌아 그녀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었다.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선아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눈물을 통해 그를 보았다. 정말이세요? 이보다 더 확실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차태열은 딸들을 거실에 모았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그가 말했다. 그들은 궁금해하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선아라 이모가 여기에 머물 거야. 여기서 일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학교에 다니는 동안 여기에 살면서 너희를 돌보는 것을 도울 거야. 잠시 동안 딸들은 침묵했다. 그러다 혜원이 속삭였다. 영원히요? 그녀가 원하는 한. 차태열이 말했다. 3딸 모두 선아라를 향해 돌아섰다. 머무르시는 거예요? 라온이 작고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선아라는 말을 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딸들은 그녀에게 달려들어 껴안고 울고 웃었다. 사랑해요. 보람이 선아라의 어깨에 대고 말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해. 선아라는 속삭였다. 정말 많이. 그날 밤 5명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차태열은 딸들이 이야기하고 웃고 살아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선아라가 마치 항상 그곳에 속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부서진 조각들 속에 들어맞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한가현의 존재를 느꼈다. 맴도는 방식이 아니었다. 사랑은 결코 떠나지 않고 그저 형태를 바꾼다는 방식이었다. 나중에 딸들이 잠든 후 차태열은 한가연의 서재에 섰다. 그녀의 일기장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펜을 들고 아내가 시작했던 편지를 마무리했다. 내 딸들에게 너희의 10번째 생일에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일 거야. 너희 마음이 부서졌을 때조차도 계속 살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웃을 수 있는 허락. 아가들아, 슬픔과 기쁨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들은 동반자야. 함께 걷지. 그리고 네가 잃은 사람을 기리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사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훨씬 더 충만하게 사는 것이야. 나는 너희에게 누군가를 보냈단다. 나는 내가 그랬다는 것을 알아. 고통을 이해하고도 여전히 친절을 선택하는 누군가를.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누군가를. 그저 계속 나타날 뿐이지. 용감해라. 친절해라. 현재에 존재해라. 그리고 기억해.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단다. 모든 사랑을 담아 엄마가. 그리고 너희 아버지로부터.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하다. 너희 셋은 나의 전부란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나타날 거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현재에 존재할 거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아빠가. 차태열은 일기장을 닫고 책상 위에 한가연 사진을 보았다. 고맙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모든 것에 대해, 그들을 위해, 선아라를 위해 저에게 존재가 완벽함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화로운 종류의 침묵이었다. 부서진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할 때 오는 종류의. 밖에서는 서울의 불빛이 너머를 반짝이고 있었다. 안에서는 산산조각 났던 가족이 다시 온전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이전과는 다르게 영원히 바뀌었지만 함께. 그리고 때로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이 은혜처럼 보이는 방식이다. 모든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타나는 것. 어둠 속을 사랑으로 통과하는 것.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도 위로가 가능하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낡은 신발과 할머니의 미녀 스타일의 흥얼거림을 가진 여성을 통해 치유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모든 해답을 갖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슬픔이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그 안에 앉아있는 것에서 온다. 그것은 작은 손으로 생일 케이크를 만드는 것에서 온다.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질 때조차도 아름다운 무언가가 여전히 자랄 수 있다고 믿으며 계속 살고 계속 사랑하기를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에서 온다. 차태열은 불을 끄고 위층으로 걸어 올라갔다. 세 개의 작은 몸이 평화롭게 잠든 딸들의 방을 지나 미래를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젊은 여성이 꿈꾸는 선아라의 방을 지나 한가연의 자리가 항상 비어있을 그의 방으로. 하지만 오늘 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 공허함이 그를 짓누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마침내 사랑은 누군가가 죽을 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저 나타날 새로운 방식, 함께 일할 새로운 마음, 잡을 새로운 손을 찾는 것이다.